오늘은 뭐 다양한 이야기로 동영상을 메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지수 아직 장 중입니다. 장 중인데 혼조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장 초반 세게 올라갔던 다우는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힘이 빠지고 있고 S&P 500 지수는 이제 중반 이후에 다시 머리를 들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합니다. 나스닥도 S&P 500 지수하고 같이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요. 좀 힘을 후반부에 내려고 하는데 이게 보합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달러 인덱스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래서 머리를 들고 이제 위로 치고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올라가면 원자재 가격 상대적으로 달러 표시이기 때문에 약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유가는 보시면 세게 치고 84달러대를 계속 머리를 두들기다가 결과적으로는 저걸 뚫지 못하고 있고요. 내추럴가스가 올라가긴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하향 안정세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리 가격도 일단 지난번에 세게 친 이후에 일정 부분 내려와서 윗방향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화 국면에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권 수익률 또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베팅이 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말씀 드렸죠. 매일매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오늘 주말에 지난주 말에 미국장이 반등하면서 좀 보여줬던 그런 강세는 오늘 우리나라 장 어제 끝난 걸로 끝날 것 같고 중국장은 약세였는데 오늘 새벽에 어제네요. 오늘 새벽이 아니고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나왔거든요. 리테일 세일이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자산 투자 혹은 산업 생산 그리고 그 실업률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 중국 투자하는 겁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근데 그런 것들의 지표가 그렇게 나쁘게 나온 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좋다고 나올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리테일 세일 소매 판매인데 과거는 한 6, 7% 대비 정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요 나온 수치들이 작년 2020년도 하반기니까 요 시기거든요. 요 시기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이 이전의 전년 동기 증감률보다 낮은 수준의 증감률이었는데 그게 이제 요 시기로 나오니까 지금 소매 판매 수준은 과거로 회귀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밑에 보면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생산도 과거에 있었던 추세, 지금 요 추세가 요 정도 수준, 작년도 하반기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요 정도 수준은 과거에 있었던 수준만큼 증감률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산업 생산 역시 과거 코로나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아직까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을 반영했는지 상해 지수의 움직임은 지난번에 일봉상으로 보면 이제 바닥에서 막 헤매고 있다가 하루 급등하고 머리를 들긴 했는데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국 경제의 큰 추세가 바뀌었냐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나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뭐 제반 여건들 전력 생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뭐 큰 흐름에서 뭔가 바뀐 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도를 세게 치고 이렇게 밀고 올라가겠느냐 이거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시진핑하고 이제 바이든이 화상 정상회담을 10월 저녁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뉴스 보도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을 일정 부분은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 바이든 시진핑 화상회담을 통한 화합은 미션 임파서블이랍니다. 임파서블 불가능하다는 거죠. 파서블이 아니면 임파서블이니까. 중국 전문가는 이게 양광기가 긍정적인 신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양안의 협상이 큰 틀에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강력하게 드는 게 이거거든요. 한국일보 기사인데 이게 밑에 보면 김광수 특파원이 올리신 거거든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 대만을 이스라엘처럼 만들겠다고 미국에서 공화당 상원의원인가가 법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미 공화당 상원의원 6명이 지난 4일
공동 발의한 대만 전쟁 억제법에서 보면 2032년까지 매년 20억 달러의 보조금과 차관을 대만에 제공하고 이걸 가지고 미국산 장비, 무기하고 장비를 구입하도록 해서 이스라엘처럼 외국의 침략에, 중국의 침략이겠죠. 중국의 침략에 대응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 이스라엘 돔처럼 대만 돔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대만을 어떤 형태로든 커버하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중에 지금 이 협상이 잘 되겠는가? 크게 뭔가 할 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일단 뉴스는 나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꾸 그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뭐 미국 증시는 오르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왜 이러냐 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분석 정보를 내는 걸 자꾸 듣고서는 이거 안 되겠다, 이 얘기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쓸데없는 분석들을 너무 쳐다보지 않으셔도 돼요. 현재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그 무역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수출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국가에, 여기 보면 이쪽은 수출이고 여기 뭐 수출 수입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어디에 많이 물려 있냐면 중국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보면 중국 수출 금액이 이만큼이에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이 이만큼입니다. 총 수출과 총 수입 금액이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한 20% 정도를 수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5분의 1 정도, 5분의 1, 한 4분의 수출 같은 경우는 4분의 1 정도 넘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홍콩이라고 걸려 있잖아요. 이 홍콩이, 이게 사실은 홍콩이 아닙니다. 이것도 중국에 포함되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2배가 훨씬 넘는 수준. 상위 3개를 다 덮어도 상위 한 5위 바운더리 안에 중국을 제외한 바운더리를 다 껴도 우리나라 수출 수입이 중국 쪽의 포지션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중국 지수하고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파란 게 이게 S&P 500 지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캔들 차트가 상하이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보라색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거든요. 보시면 이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이 캔들 차트의 움직임하고 상대적으로 이 상하의 변동성은 있지만 추세의 움직임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위아래로 변동하는 폭은 다르지만 추세의 움직임은,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 쭉 S&P 500 지수는 밀려 올라가고 있는데 상해 지수 내려오고 있고 우리나라 지수 내려오고 있죠. 최근 패턴도 보면 추세를 계속 밀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후반부에 요거 따라 움직이고 있다가 후반부에 갑자기 쭉 밀려 올랐습니다. 이때 개미들이 대규모로 삼성전자를 밀어붙이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지수의 움직임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밀고 올라갔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 30%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게 밀려 올라간 거고, 최근에 그 힘을 잃고 계속 내려오잖아요. 이 삼성전자 매도율이 계속 세기 때문에 밀려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여기 녹색인가요? 이 차트도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스무리하게 움직이네요. 그죠? 물론 이렇게 강도가 작년 하반기 연말에 쭉 밀려 올라올 때 그만큼의 강도를 보이지 못했지만 그 외에도 추세를 보면 최근 추세가 약간 이탈된 것,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이탈된 것 이외에 추세가 비슷한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독일입니다. 독일도 우리나라만큼이나 수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사실 중국 지수, 그러니까 수출과 관련된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출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 계속 수출 증가세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강력한 움직임이 있어야만 우리나라가 추세를 밀고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되고, 꼭히 우리나라가 중국 지수하고만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닥스가 움직이는 걸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놓고 보면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반등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 지수는 그런 수출이나 무역에 대한 부분보다는 내수 소비가 70%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하고 미국 지수를 똑같이 쳐다보고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된다고 하는 거고, 다만 글로벌 경제가 전부 다 좋아지게 되면 지수의 방향은 다시 동질성을 갖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라 이런저런 분석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수 왜 안 올라요?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면 올라갈 겁니다.
잡다한 어떤 분석 정보들을 계속 들여다보거나 그 증권 예측하는 사람들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대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 개미들이 물 타는데 계속 콜라내려서 삼성전자 매도 위로 개미들이 돌아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주식 투자를 하는데 항상 꼭 컵라면 끓여 먹듯이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컵라면 끓여 먹듯 한 3분에 뚝딱 할 수 있는 주식도 있어요. 내가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건지 아니면 솥밥을 할 때 제가 솥밥을 저희 집은 해 먹거든요. 거의 40분 걸립니다. 익히는데 3분에 익히는 게 아니고 40분에 익히는 투자 대상은 다른 거거든요. 삼성전자를 내가 3분에 해 먹을 건지 40분에 해 먹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고, 하반기에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려 올라온, 사실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다 밀어 올린 거거든요. 시총이 세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들어 올라왔을 때 이때는 못 사서 안달이던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싸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팔아서 안달로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투자의 마인드가 잘못된 거죠. 물론 지금 매도를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다 투자가 그러니까 투자의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 삼성전자 과거 패턴을 보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볼까요? 쭉 보면 과거에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이때 흔들릴 때는 보시면 급등하고 나서 흔들릴 때 일정 부분 지나고 나서 상단을 치러 계속 올라왔죠. 그죠?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전에 급등하고 나서 조정받을 때 여기서 반등하고, 그죠? 이게 2018년도 4월달, 여기가 2018년도 12월달입니다. 2019년도 1월달이네요. 그러면 한 8개월 정도 조정받았죠. 지금 1월달부터 조정받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한 11월이니까 거의 11개월, 10개월 조정받았잖아요. 조정의 끝자락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간에 반등도 없었기 때문에 가장 길게 센 반등 없이 움직였던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반등한 걸 무시한다 하더라도 이게 2017년도 11월 달이었고 여기가 2019년도 1월 달이었으니까 한 13개월? 그래서 14개월 되나요? 11, 12. 뭐 한 14개월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내년도 상반기면 여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매도 시점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바닥은 이미 다졌다고 보이는데 S&P 500 지수나 이런 게 세게 내려가면 이 바닥이 안 깨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깨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깨진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를 대규모로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자금을 빼서 다른 쪽으로 가서 무엇인가를 잘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굳이 뭐 말려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빨리 튀는 걸로 옮겨 타서 포트폴리오를 잘 돌리겠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렇게 포지션이 크지 않은 사람이 이것을 하는 게 매도를 치는 게 맞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막차를 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종점 다 와서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여기서 계속 내려올 때 3분 컵라면 끓이듯이 단기간에 먹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중간에 계속 물타기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도하게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올랐으면 단기간에 재차 과도하게 상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동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추세적으로 많이 올랐을 때는 반드시 정점을 치는 게, 과거에 삼성전자 올라간 강도가 있거든요. 이 강도를 계속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드리는 걸로 끝을 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문제가 이건데요. 이건 조선비즈기사입니다. 조선비즈기사인데 이용성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비 고용은 살아났는데 미국에서 자발적 퇴사가 급증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급증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돼 가지고 질병에 노출돼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것보다는 퇴직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 퇴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자산이 일정 부분 보유가 돼 있고 최근에 주가하고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직장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들이 여기 아마 섞여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빨간 게 이직률이고요.
밑에 있는 파란색 요게 자발적 퇴사입니다. 근데 이 자발적 퇴사나 이런 것들은 경기 수축 국면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일정 부분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는 건 맞아요. 과거 추세도 보면 쭉 올라가죠, 추세적으로. 근데 초반부에는 그렇게 올라가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거나 2년 정도 시기에는. 근데 얘는 초반부부터 계속 급증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특이한 거죠. 그래서 자발적 퇴사 계속 늘어나고 있고, 더 불안정하게 보이는 건 여기 보시면 과거 한 1억 6,400만 정도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1억 6천 1000만, 1억 6천 100만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 참여, 그러니까 노동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안 찾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런 것들이 임금 인상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 그랜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1월 15일자 기사고, 이거 누가 올리셨냐면은 홍성원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 이분이거든요. 제레미 그랜섬.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미국 자산회사 GMO의 공동창업자이자 수석 전략가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일단 여기 테슬라 얘기했어요. 테슬라 주식은 거품이다. 그냥 물어봤더니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테슬라 주식이 급등했다가 아래로 꽂고 내려박아서 천슬라가 지금 깨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깬 게 누구냐? 여기 CEO가 이걸 깼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해먹고 도망가더니 이제는 자사주를 해먹고 도망가는. 물론 자기가 스스로 올리진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스스로 올려줬죠. 근데 그게 과도하게 단기간에 올라왔다는 걸 스스로 잘 아는 거죠, CEO가. 그러면서 털고 나가는. 여하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좀만 더 읽어드릴까요? 테슬라의 평가 가치는 이 회사가 눈부시게 성공할 뿐 아니라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의 일부인 팡 주식들 있죠. 만큼 성공한다고 가정한다는데, 문제는 그게 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알파벳 이런 것들 있죠. 잘 보시면 애플을 제외하고 제품을 생산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부 다 인터넷이나 이런 컨텐츠 같은 것으로 한 사람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컨텐츠 하나 만들어서 대규모로 막 뿌리거나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아니면 인터넷에 돌거나. 전혀 다른 회사예요, 사실은. 애플도 스마트폰이 있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앱 판매 결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유형 상품이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방향에 있는 것들을 이만큼의 기대치를 갖는다는 거죠. 이 버블이 언젠가 깨질 건데 지금 깨지는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사실. 또 한 가지, 사실 이 기사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인데요. 1929년도 주식시장 대폭락 전이나 기술 주택 거품 동안 기술이나, 그러니까 이거 IT 버블, 그다음에 주택 거품 붕괴는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입니다. 그때보다 요즘 투자자가 더 맹목적으로 낙관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떨어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사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요새 테슬라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버블의 끝자락에 있는 시기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투심이 과도하게 강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안 밀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1925년 이후 시장 침체의 첫째 예측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사실 주식시장을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한데, 이걸 무시하고 있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1925년도 이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전에 모든 강세장은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서 만들어졌고, 근데 요즘에는 인플레이션이 높은데도 강세장이 깨지질 않고 올라가고 있다는 건 100% 인플레이션을 무시하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를 비판했는데, 그건 뭐냐면 폴 볼커 이후 다른 모든 의장들은 정말 위험한 자산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 옐런 그린스펀에서 버냉키로 이어져서 제넷 옐런으로 지나서 지금 제롬 파월 연준의장까지 계속 자금을 풀어가지고 시장을 밀어올리고 있거든요. 여기 2000년대까지 과도하게 시장을 자극했고 2000년대 중반에 주택시장을 과도하게 자극했으면, 지금은 주택시장과 주식시장 모두 다 과도하게 밀어올린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는 연준이 지금 시장이 그럼 붕괴되겠느냐, 지금 시장이 붕괴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를 올릴 거라고 얘기를 계속 해대고 있는데 그거는 믿으면 안 된다고 이미 보여드렸던 이 과거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시기에 이건 이미 보여드렸죠. 그 실업률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미 거기에 도달한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이게 과거에 이게 기준금리거든요. 이게 추가적을 한 거죠. 금리를 올린 거죠, 이 시기가. 근데 글로벌 금융위 때가 QE를 발행하고 저금리 제로금리까지 내려갔던 때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다 이게 주식시장이고요. 자산 매입하면서 종료 시점이 이제 2014년도 7월 달쯤 되는데 그 이후에 자산 매입이 종료된 이후에 금리를 빨리 안 올리고 한 1년 동안 버벅거리고 기다렸던 이유는 여기 보면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지금 기준금리는 언제 올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테이퍼링과 상관없이 기준금리 올려도 올려야 되는 정책 상황에 와 있는데 연준 이사들은 내년도 12월 달이라고 계속 진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게 주가를 계속 떠받치고 있고 그게 어느 순간에 세게 아랫방향으로 밀려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투심이 강력해서 투심이 미친 듯이 여기 보시면 내 밑에 있죠, 이거. 너무 맹목적으로 낙관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안 밀려 내려가고 있는 것 뿐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전문가가 지난번에 30%까지 폭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지표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모르는 개미들은 안 깨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체를 다 들여다보고 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현상들을 종합해서 들여다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여기 이제 한경 글로벌 마켓에 보면 이게 이제 이지영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이건 11월 14일자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는 패드가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전문가들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연준이 계속 그 과거의 행태를 반복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이건 중간 얘기는 안 읽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여기 올해 5월 고먼이 이 JP 모건 있죠. 모건 스탠리 CEO예요. 근데 그 고먼은 페드가 올해 말부터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모건 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들은 그게 이제 내년도 4월이나 줄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고먼이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 내년도 금리를 내년도에서는 안 올리고 연준이 내후년도에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고먼은 페드가 내년 1분기 바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차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코노미스트들 말고 고먼의 얘기가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연준이 뒤로 미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의 부분이 이렇게 높다는 것.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최근 발표된 게 좀 밑으로 내려와줬으면 그나마 나은데 밀려 올라가면서 연준은 지금 계속 자기가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압박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없이 계속 밀려갈 거다 추세를 타고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이면서 아니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 들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남 돈 들고 투자해주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입니다. 나머지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을 찍다가 뭔가 하다가 2900이 깨졌었나 이러다가 딱 끊어졌다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동영상을 찍다가 생각이 나면 이 동영상을 잠깐 멈추거든요. 멈추고 화면을 찾은 다음에 다시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아마도 그때 멈춰놓고 화면을 찾고 다음번 다시 이제 찍으려고 동영상 일시정지 해놨던 걸 플레이로 돌려야 되는데 녹화로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심스럽게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